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유미카에서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정말 단아한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지에서 온 주은주라고 합니다. 정말 아오지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유명한 곳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제 고향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아오지입니다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쵸. 네, 평양보다 더 많이 아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라. 네, 그 얘기 영화에도 많이 항상 나오고. 북한에서부터 아오지 탄강에 대한 그 역사가 안 좋은 역사가 있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오지 탄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그리고 강제 노동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군포로 예. 지역. 네,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도 할아버지 두 분 다 남한 출신이셨고 아이고야. 네, 그리고 뭐 앞집에 할아버지는 제주도 분이셨어요. 어머. 네, 그래서 제주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구나. 뭐 뒷집에 있으신 분은 전라도 분이셨고 뭐 저희 할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자 뭐 볼 거라 밥 먹자 뭐 밥 이런 먹자. 네, 밥 먹자 뭐 그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았겠다. 그 좋다기보다는 서울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낯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종로구 출신이셨는데 아이고야. 항상 보통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말을 쓰셨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서로 다 다른 말을 쓰니까 특별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렇구나. 욕을 하시면 항상 이놈의 기집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지 말아요. 네, 욕인데 그래서 정말 이쁘다.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북한 욕은 개 같나 종 같나 이렇게 욕하는데 맞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욕도 어떤 건 좀 세긴 한데 네. 욕 기집애 욕은 좀 귀엽게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할아버지 최고의 욕이 그거였어요. 이놈의 기집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 남들은 아는 차례제 했었고요. 그랬어요? 네, 할아버지가 차례제를 하시는 거예요. 설이나 뭐 추석 이때면은. 근데 그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보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걸 숨겨서 해야 되는 건가? 좀 그런 저희 집만의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원래 종로 태생인데 네, 맞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이북 올라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1924년생이셨어요. 그런데 종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강원도가 외가였대요. 네, 그래서 강원도 외가에 조금씩 다니시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구월산에 들어가셨나 봐요. 그 빨치산 거기에. 근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러시더라고요. 빨치산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선전선동으로 들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땐 이미 정복됐을 때죠. 그래서 강제로 끌려서 아마 가신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은 포로병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 그 얘기를. 네, 그게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나중에는 아오지 탄강으로 가게 된 중. 그러니까 이남 출신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네, 여기서 맞아요. 니네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나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워낙 그 빨치산 그 구월산부터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잠깐 참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 거죠. 딱 나가니까 보라 너네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라. 따라라랑. 총으로. 기관단 총으로 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면 된다고. 실제로 나는 그게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면은 여기 다리나 팔 여기에 다 그 총상 자국이 있어요. 전쟁이 참 그런 참혹한 곳이구나.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피눈물 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사셨는데 네. 그러면은 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면은 지면은 진짜 아우지를 보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그 전국체전에 가면 아오지 지역의 그 선수들이 계속 1등을 하곤 했대요. 그 이유가 북대에 있던 감독님들이 그 지게 되면 아오지 탄광에 혁명화를 오는 거예요. 배워줬구나. 그 오셔서 또 거기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모범 체육군 뭐 그런 것도 됐었어요. 온덕군이었는데 예, 지금은 경훈군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죠. 예. 네. 네. 그러면 아오지가 왜 아오지로 됐어요? 북한에서는 오지 말라 그래서 아오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오지라는 그 지명의 뜻이 여진족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붙는 돌이라는 뜻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석탄 매장량이 많다는 거 옛날부터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석탄 매장량 하게 되면은 그래도 북한에서 아오지가 좀 유명한 곳인데 그게 아오지 석탄이 그 석탄 종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구나. 품질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무연탄은 연기가 안 나는 탄이잖아요. 근데 이거 유연탄이거든요. 근데 유연탄은 기름이 많아서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력이 높대요. 그래서 이거 철강석을 녹이는데 유연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안 나와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호주에서까지 수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그 좀 좋은 석탄에 속하지 않나.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남북한이 한 70년 정도 쓸 그런. 예, 저 그렇게는 들었어요. 예. 왜냐면은 뭐 그 학송이라는 곳 가게 되면은 50cm 파면은 바로 석탄층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총갱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그 산 전체가 탄광, 예, 석탄이라고 보시면. 아무튼 빨리 통일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외국에 수출하지 않고 우리나라 땅에서 캐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주 씨는 북한 아오지에서 살다가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고난의 행군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시작이 됐는데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오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폐결핵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 폐로 석탄 먼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도 급격하게 가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말 그대로 소녀 가장이 된 거죠. 어머니가 38살에 혼자 되신 거거든요. 애 셋 데리고. 그래서 제가 거의 가정을 돌보고 있었는데 저는 최신속 교환수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네. 잘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21호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좀 도청도 하고. 도청도 했어요? 그럼요. 도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은 그 간부들이 서로가 인사발령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돈 찔러주고. 그렇죠. 좀 들어달라. 말해달라. 들어주면은 소금 10kg 줄게. 내가 소금 10kg? 그때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러고 그런 걸로도 생계가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 옆에 라진선봉시라고 있잖아요. 있죠. 거기로 장사를 다니게 됐죠. 근데 그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본 그 꽃제비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보이지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꼰질른 거죠. 그래갖고 추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밤중에 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나도 모르게 그 국경 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그 불 반짝반짝하는 중국과 북한을 보면서 저기 가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래서 그래 그럼 가는 거지. 그때는 20살이었고 만 19세였으니까 그래서 강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바다와 합쳐지는 지점인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강폭은 한 300m 정도 되고요. 수심이 7m라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알았어요? 수영을 따로 배우진 않았죠. 근데 어떻게 넘었대? 계속 뭔가 이렇게 수영 치는 행동을 했더니 앞으로 조금씩 거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영을 해서 넘었죠. 그러면 일단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냥 오로지 북한 땅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이제 중국을 넘어갔잖아요. 가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서는 사실 고마운 사람들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저를 발견했던 사장님은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아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더 보호해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게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얼굴도 새까마고요. 누가 봐도 북한 여자죠. 그리고 머리에 이가 있어요. 그리고 브래지어를 벗으면 거기도 이가 있고 이 정도였는데 머리하러 미용실에 갔더니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이가. 그 미용 약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말도 안 하고 갔는데 미용사가 이러는 거예요. 조선에서 왔구만. 머리가 이가 있으니까 막 나오니까 부끄러웠죠. 그땐 20살이었으니까 진짜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첫 시작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 도움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살면서 그 어디 연길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연길 쪽에서 살다 보면은 조선족도 많고 네, 그렇죠. 조선족이 많은 곳에 가면은 꼭 여기 한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조선족들도 대한민국 와서 돈 벌어 가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저보고 항상 이랬어요. 여기 살지 말고 남조선 가라고. 근데 나는 이놈들이 나를 뭔가 납치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 가서 나는 돈 벌고 다시 고향에 간다는 생각이었지 썩고병든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명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명동이 서울의 중심이라면서요 했더니 벌떡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명동이 중심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하면서 서울의 중심은 종로지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종로에서 태어났으니까. 본인이 종로니까. 근데 그것 외에는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고향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자식들이 받게 될 처벌이 더 심각한 걸 아니까. 그래서 뭐 남조선은 썩고 병들었다는 교육만 계속 받았으니까 좀 그랬었죠. 그러면은 일단 아무리 썩고 병든 해도 중국에서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드라마도 보고. 그럼요. 네, 그리고 위성 TV 계속 그렇죠. 네, TV도 보고 보다 보면은 이게 100번을 듣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을 보는 게 1000만 번 낫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보면서는 또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처음에는요. 위성 TV를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어머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쓰는데 조금 달라요. 네. 뭐지? 이렇게 하고 봤는데 이게 남조선 TV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2002년 5월에 왔는데 한일 월드컵 할 때였어요. 월드컵 할 때구나. 네. 그래서 그 빨간 호랑이 표식을 막 나와서 하는데 저게 그 남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4강까지 간 거잖아요. 그쵸. 네. 막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막 환영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남조선이라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졌죠. 그리고 다른 TV를 보면은 그때 이정현의 반 나왔을 때요. 난리 났었죠. 나를 믿어봐. 나 처음에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저게 무슨 노래지?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 유행했어 그때. 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랑은 별개의 세상? 그랬는데 KBS에 그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서 탈북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봤어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프로는 꼭 봤어요. 통일전망대랑 그리고 KBS도 있어요. 남북의 창. 네, 이렇게 두 개는 꼭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탈북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것들은 다 시키는 거 얘기할 거야. 잘 못 살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시청자 칼럼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봤네요. 네,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보니까 그랬는데 그 사랑의 리퀘스트에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우스에 집 있고 뭐 내성마비 와서 막 아파하는데 거기 막 숫자 올라가는 게 돈이래요. 신기했지. 네.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서는 TV는 다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쵸. 우리는 정말 가난한데 평양의 화려한 거리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분들은 그게 북한인 줄 알아요. 아오지를 보면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남조선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시청자 칼럼이라는 데서는 막 우리 동네에 왜 다리를 안 놔주냐면서 TV에 나와서 막 정부를 비난하는 거예요. 놀라지.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아 이게 거짓말만 말하는 게 TV라는 인식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는 조선족들 증언. 이제 남조선 가서 돈 벌어서 빌딩 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는 지금 어리니까 남조선에 가서 시집만 잘 가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넘어가기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을 굳힌 데는 1년이 안 걸렸어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을 굳힌 데는 1년이 안 걸렸어요. 빨리 돌아섰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20년을 사상교육을 받았는데 네. 돌아서는 거는 1년도 안 걸렸죠. 그리고 네. 이게 충성도에 따라서 더 빨리 변한다잖아요. 아, 배신감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아주 높았을수록. 그러니까 거기 와서 한국에 가야겠구나. 근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가. 그 진짜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내내 그냥 한국 갈 생각만 온 머리에 가지고 있었었어요. 누굴 때도 막 머릿속에 상상이 그려지지. 막 남조선에 가 있어, 그치. 내가. 이미 가 있어. 막 뭐 정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집도 고향에 막 가 가보고, 있어. 네, 막 그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진짜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공안에 급습이 있잖아요. 심했죠, 그 당시에. 네,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호구 조사 온다고 하면은 방편이 침대 밑에 숨는 거였어요. 아니면 옷장 안에 들어가거나. 처음에는 정말 슬펐거든요. 내가 사람인데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서도 경찰 오면 숨어지는데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내 삶이.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의미 없겠다. 그래서 그 아파트 7층에서 살았는데 한 2개월 정도 한 번도 못 나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화장실만 다니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21살인데. 그때 생각했죠. 아, 나 주변에 진짜 굶어 죽은 친구들 많았었거든요. 학교 가면은 안 나왔는데 굶어 죽고 한 친구들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밥이라도 먹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앞날이 나한테는 꼭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계속 한국을 가고 싶었고 또 한국 TV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 정말 가고 싶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나 모른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이제 가야 돼 하고 떠났던 계기는 뭐였어요? 그 또 역시 그 공안 때문인데요. 아. 네, 그 공안들이 단속이 더 심해지는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무슨 거물급 탈북자가 국동 쪽으로 도망쳤거나. 왔다든지 이러면 맞아요. 막 수색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색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2008년 초였는데. 근데 그때 저는 베이징 올림픽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탈북자 색출을 첫 번째 가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공안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탈북민 한 명을 신고하면은요, 한 달치 월급을 줬어요. 포상금을. 그러니까 그 앞집에 있는 여자도 탈북민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물어보니까 북송됐다고. 와, 나도 이제는 더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가는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심양영사관에 갔어요. 왜냐면 네, 기차표를 해가지고 영사관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참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아이를 데리고 임신한 상태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 영사관에. 그래서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한국 가게 해달라고 이랬는데 영사관 가까이는 진입 자체를 못해요. 그쵸. 공안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서탑이라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 담당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할 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나 소원이 그러니까 그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해야 될 그 서탑 교회 그분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당신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지만 고마운 사람 덕분에 나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울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는 여기로는 방법이 안 되겠구나. 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둘째를 낳고 나서 1년 딱 되는 시기에 이제는 더는 안 되니까 얘네를 영원히 보기 위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가서 죽으면 얘 못 보잖아요. 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강하다는 얘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운명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된 거죠.
뭐 다큐멘터리? 그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그걸 다큐멘터리. 봤어요? 네. 나 그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요. 왜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다 걸어왔던 길들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오버랩이 되는 거죠. 저기에 음. 내가 속해서. 나는 근데 걔네가 불쌍한 것도 있는데 더 부러웠어요. 부러웠죠. 네, 왜냐면 한국 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때 안 거죠. 아, 쿤밍이라는 곳을 가고 찡웅이라는 곳을 가고 그쪽에서 동남아를 넘어서 한국으로 간다. 탈북 루트를 알았네. 그 루트를 안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봐서 이게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앞에 나타난 게 컴퓨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중국 말만 나오는 게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한글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지. 네, 그리고 검색이 다 돼. 뭐 주소도 찾을 수 있고 뭔가 뭐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다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그 탈북자 한국 입국 경로를 검색하게 됐는데 이게 자판이 다 중국 글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글을 못 치니까 그리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 치고 엔터 치면은 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치는데 한 10분씩 걸려요. 탈북자 한국 입국 경로. 그래서 딱 검색을 하니까 쫙 나오는 거죠. 뭐 북경에 가서 그 쿤밍에 가서 거기서 또 찡웅에 가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다시 메콩강을 넘어서 태국 간다. 벌금은 얼마 내고 뭐 경찰을 만나면 어찌해야 되고 아주 세세히 나와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탈북자 루트를 공개하면은 그들이 위험해진다고 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하시는데 저 같은 분들은 공개됐기 때문에 온 그렇죠. 사람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부작용과 뭐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음. 네이버의 도움으로 탈북행을 그러니까 한국행을 하게 됐고요. 떠나면서도 혼자 떠나면 안 되니까 왜냐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단속에서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둘 다 데리고 떠났죠. 둘째를 모유 수유하면서 둘을 데리고 떠나가지고 위장이네. 네 애들이. 위장이죠. 네, 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오스 국경까지 같이 와서 애들은 그 아빠한테 보내고 다시 넘은 거죠. 네. 아기들을 이렇게 같이 떠나면서 아무리 뭐 아기가 위장으로 이제 애엄마처럼 이제 가장하고 이제 가장이 아니라 진짜죠. 네. 이렇게 출발하면서 제일 위험했던 구간은 없었어요. 매 시각 위험했어요. 왜냐면은 북경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죠. 하고요. 여기는 무조건 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씩 해요. 근데 곤란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죠. 애하고 함께. 같이. 네, 그래서 애하고 함께 들어가서 진짜 한 30분, 1시간씩 그 통과될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다행히 잡히지 않고 라오스 국경까지 갔고 아기는 지금도 그러면은 라오스 국경에서 헤어졌죠. 근데 그때 큰애가 5살이었어요. 둘째는 젖먹이였고 돌 같지는 그 작은 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를. 근데 큰애가 엄마 어디 가냐고 묻는데 그러면은 좀 네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그쵸. 5살짜리랑 첫돌 지난 아기를 그랬죠. 같이 갈 수 없으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애들 아빠한테 그랬어요. 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테니까 애들 데리고 갈래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길인데 애들 보내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산 다음에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치. 두고 왔죠. 근데 진짜 보유수유 하던 때여가지고 이렇게 전몸살이 오는 거예요. 아휴. 산에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나 진짜 바보 같아. 아니 뭐 자식들 이야기를 하면은 네네. 다 뭐 눈물 나면은 울고 웃기면 웃고. 네, 근데 이게 네. 재밌는 방송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우리 뭐 하다 유미카 보면은 유튜브는 재밌는 방송이던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기들이랑 이제 그 국경 쪽에서 라오스 국경에서 헤어졌어요. 네, 라오스 국경에서 헤어졌어요. 라오스 국경에서 헤어져서 국경 검문대에 들어갔죠. 근데 저는 사실 거기 사람들하고 제가 피부가 거의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백인이더라고.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은주 씨가. 네, 진짜 웃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얀 피부도 아닌데 거기 사람들 워낙 새까마니까 그래서 이게 피부가 다르니까 걔네 딱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동일하다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넘는다고 딱 갔는데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섰죠.
파스포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끼올라. 중국어도 안 되면서 음. 잃어버렸다 이러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나. 그 다음에는 막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들어래.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갑자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친구 있냐고. 왜냐면은 탈북자들이 거기를 넘는데, 예.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생각했죠. 나 이럴 거면은 그냥 죽어야겠다. 단식을 하든지 그래야지 아니면 내보내겠다. 그래서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이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탈북자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저번에도 여기 10명 있다가 갔대요. 근데 너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니네는 죽어도 아무 사람도 안 찾을 거 아니냐. 근데 북한에 찾니? 안 찾죠. 남조선은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 나라는 너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와, 나 살아야겠구나. 그래갖고 나중에 좀 손짓 발짓 다 되니까 물어봤어요. 라오스가 그 중간에 낀 나라인데 진짜 못 살거든요. 중국도 괜찮고 태국도 먹고 사는데 라오스는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중국이나 태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간대. 왜? 그랬더니 여기에 아버지 엄마 조상의 무덤이 있고 아버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변절자 같아 보여. 나는 고향을 떠나온 거잖아요. 그쪽이랑 우리랑 다른 게 그쪽에는 가난할 뿐이지 자유는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과 자유가 다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순간 거기서 좀 재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끼잖아요. 가족 두고 온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더 심했죠. 왜냐면 내가 부모 떠나서 잘 살겠다고 왔는데 이건 잘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감옥도 왔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중국에 있는 애들 아빠가 한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관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라오스에서 와이프가 잡혔는데 구해달라고 이러니까 그 대사관 직원이 전화 와가지고 주은주 씨 맞냐 그래서 맞다고. 감옥으로 지금 전화 온 거죠? 네, 감옥으로 전화 왔어요. 자기가 라오스 주재 대사관 박서기관인데 주은주 씨 남편이 이렇게 알려줘서 자기 전화 왔대요. 근데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운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라오스 사람들은 이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거 몰라요. 그래서 나를 처음에 북한 대사관에 인계한 거예요. 엄마는 어떡하니? 니네 사람이니까 데려가라. 근데 이 북한 대사관이나 남한 대사관이나 저희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불법 체류한 비용이 뭐 500불 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측에서는 그 500불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주은주라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 이미 죽었다 이러더래요. 그쪽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얘네는 어쨌든 나한테서 벌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 와가지고 주은주 씨는 북한 대사관에서 다행히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라오스 그 수도까지 갔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대사관에 들어간데 지금도 기억나요. 2층 건물이었거든요. 2층 건물인데 이렇게 철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로 차가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라 그래서 그 박서기관을 처음 본 거예요. 전화 통화하셨던 분. 네. 그 전화 통화했던 박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막 울었죠. 왜 이렇게 오냐고. 일단 설에요. 그 선내 그 건물 우물 뜯는 사진을 한 장 찍더라고요. 그럼 사진 찍겠으면 좀 얘기하고 찍으시지. 어쨌든 그럼 막 울면서 사진 한 장 찍고 여기 대사관에서는 머물 수 없고 안가로 갈 건데 거기에 이미 탈북자분들이 와 있다고. 그래서 가니까 5명이 와 있더라고요. 안가에. 예, 그래서 그 5명과 합쳐져서 메콩강을 넘는 거 했었는데 카약 같은 배 있잖아요. 구명조끼 하나 없이 앉거든요. 뒤집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어쨌든 태국이라는 데 도착했어요. 딱 도착해서 기차역에 내려주면서 기차표를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이거 타고 가서 내리면 방콕이다. 방콕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을 찾아가면 된다. 이거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 기다리는데 안내까지는 해줬구나. 네, 다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기차가 온 거예요. 태국에 딱 내렸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인력거 같은 차 있잖아요. 그 차를 보고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뭐 대사관 가겠다고 했더니 인공기가 날리는 데를 데려간 거예요. 또 6명을. 그 태국에서 이게 죽는 것인가 막 하면서 아니다고 그러면은 너네 깃발 그려보래요. 그래서 그 깃발을 태국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한국 TV를 봤으니까. 봤으니까. 네, 거기서 태국기를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 오케이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한국 대사관일 때 무사히 이제 찾아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는 어땠어요? 들어가니까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음. 주말인데 엄청 잘생긴 남자. 네, 그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겨 그렇죠. 보이잖아요. 키도 엄청 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26살이니까 마주 쳐다보기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린 그래서 나이니까. 어쨌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바닥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도 고마웠어요. 이게 어디냐면 화장지를 주는데 화장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하루 정도인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짐 다 챙기려고 다 챙기고 생활용품도 다 나눠줘요. 그리고 왜 이거 나눠주지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민국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민국에 가서 한국 가겠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 갔죠. 가니까 이미 그 태국 감옥 있잖아요. 방콕. 그때 400명씩 있을 때예요. 탈북자들만. 예, 하루는 저쪽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싸우는 거 말려야 되지 않을까? 됐대, 괜찮대. 왜냐면 저것도 없으면 여기 지루해서 안 된대. 그래서 저 싸움 한번 보면은 오전 지나가고, 오후에 저쪽에서 한번 싸우는 거 한 번 보면 또 지나가고.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일단은 한국으로 가는 날 네. 명단을 부르잖아요. 네. 그죠? 막 다들 서서 난가 막 이러죠. 이름을 딱 부를 때 본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완전 좋았죠. 근데 그래도 믿지 않아요. 왜? 왜냐면은 이게 한국에 도착해야지 도착한 거잖아요. 그 막 거기서 또 괴 소문이 막 돌아요. 비행기 안에서 납치됐다는 둥, 공항 안에서 납치됐다는 둥.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작은 실수라도 해서 내가 여기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용히 물 주겠다 해도 싫다고 맥주 마시겠냐도 싫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옆에는 그 와인을 가지고 막 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냥 일단 그러니까 탔으니까 뭐 끝난 주니까 거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서 그래가지고 긴장해서 이제는 비행기 탔으니까 한국에 가는 거야. 정말 나 이제 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딱 내렸죠. 그래서 새벽에 내렸거든요. 우리 새벽 비행기로 내렸는데 태국 공기랑 한국 공기가 달라요. 꽃향기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열대지방의 나무 냄새가 좀 특이하고 한국은 딱 내렸는데 정말 그 숲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에서 맡았던 그 봄 냄새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내려오면은 그 계단에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없어. 막 나가래. 그리고 막 나왔더니 무슨 게이트로 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인터뷰 안 하나? 근데 보니까 우리 왔을 때 이미 10,000명 넘게 왔어. 나는 내가 한 100명쯤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왜 자꾸 오느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정말로 반갑게 받아주려나? 이런 의심도 했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정말로. 그럼요. 그래서 나를 가라고 해도 난 안 갈 거고 쌍년이라고 해도 난 여기가 좋고 여기서 그냥 살 거야. 들러붙어 살 거야. 말. 못 가. 이제 안 가. 어딜 가. 그런 마음으로 내렸죠. 내려가지고 도로를 쫙 타고 오잖아요. 그 45인승 버스에. 사람도 그냥 듬성듬성 앉아오는 거예요. 버스가 크다란 게 와가지고. 버스 처음에 탔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런 버스 처음 타보잖아. 나 이런 버스는 막 3일도 타도 괜찮고. 그럼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막 잠도 자고 막 그러고 싶고. 그래서 어쨌거나 쭉 오는데 도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 도로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뭐 그 인천공항 비행기 타는데 막 신발 벗고 타야 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숲도 있잖아요. 와, 잘 사는 나라도 나무도 뭔가 저리 잘 먹었나 보다. 우창하죠. 네, 우리 동네 숲은 막 소나무도 막 비료 먹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듬성. 가끔 나무 있고 대부분 북한산 다 벗었죠. 네네. 근데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한 중간중간 그 롯데백화도 데려가거든요. 제가 지금 영등포에 살아서 거기 갈 때마다 생각하죠. 아, 내가 그때 왔을 때 여기 엘리베이터를 탔겠지?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가서 옷을 샀던 매장은 과연 어느 매장이었을까를 계속 상상을 하는데. 그럼 처음에 백화점 들어가서 쇼핑을 했을 때 그때는 국정원에서 시켰잖아요. 네, 50만 원 주거든요. 네, 50만 원 주고. 그때 백화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나랑 안 맞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런 데 온 거잖아요. 본 적이 막 없으니까. 여기가 막 진짜 맨발 벗고 다녀도 될 만큼 깨끗한데 그러니까 옷들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뭔가 멋있고 좋은 거를 계속 봤으면은 그 좋은 거를 더 잘 느낄 건데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에 살다 갑자기 여기를 오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라고 하면 사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정말 눈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기억에 백화점 들어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탈 때 네. 서 있는데 사람이 자동으로 쓱 올라가네. 네. 펑 떠서 타잖아요. 탈고 내리고 네, 올리고 펑 탈고 떠서 할 때 내리고. 모르니까. 네, 펑 뛰가 그 뭔가 그냥 타면 발이 낄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거의 다 왔어. 지금 이제는 발을 내려디뎌야 돼. 근데 네, 그게 그럼- 확 떨리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펑 뗐는데 보니까 옆에서 자연스럽게 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부터 그렇게. 그리고 그 자동문 있잖아요. 앞에 서면 쫙 열리는 거. 어머나. 어머. 저기 안에 사람 있는가 말. 어떤 사람들은 저기서 누가 우리 오는 거 알고 땡기나 봐. 네, 맞아요. 그 진짜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CCTV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렇게 봤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눈썰미도 빠르지. 난 CCTV 있는 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고는 이거 자기를 감시하려고 이런 것까지 달았다고 우리 때 그랬었어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 국정원에서 하나 기억나는 거. 우리 우산을 다 주거든요. 그 양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양산 처음 받았잖아요. 꽃이 타닥타닥타닥 해. 그러니까. 근데 요만큼 좀 여기를 작잖아. 탁 펼치면 펼쳐지는. 그래서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방 안에서 막 펴가지고 그 6명이 한 방에서 다 펴고 막 있는 거야. 이 국정원 애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비 와요. 그래서 우리 나간 다음에 엄청 웃었잖아. 여자들 여기 비 오냐고 다 이렇게 펼치고 막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국정원이나 또 하나원에서 또 다른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원에서는 그 밥 계속 주잖아요. 배식 밥 주는데 국정원보다는 조금 더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밥을 먹는데 항상 미안했죠. 네. 애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걔네는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은 또 그 5만 원 주잖아요. 그거 다 전화카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울면서. 근데 그 공중전화에 보면 다 그렇게 울고 있어. 다 헤어진 가족. 네, 그거 계속 기억나요. 울고 불고 뭐 그다음에 또 연인을 찾아서 온 사람들은 막 하하하 하면서 막 맞아. 네. 또 먼저 온 가족이 있으면 네, 막 허허하 막 그러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고 그 막 거기 그 공중 전화 박스 있잖아요. 그게 제일 기억나고 그리고 그 경비대한테 누가 눈에 두느냐. 여자들이니까. 예. 하나원을 지키는 군인 아저씨, 군인 애들. 그러니까 그 군인 아저씨는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만 지금 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저 남자가 너를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야, 나를 마음에 들어. 그러고 있었죠. 탈북민들이 많이 증언을 했던데 서울 가는 게 모두 목표예요. 꿈이죠. 네, 근데 우리 때도 서울엔 집이 적게 나왔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저는 또 운 좋게 뽑았습니다. 평양에 못 가본 원이 있었으니까 누구나 다 그래서 그 막 이만갑이나 모클 보면서 막 같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 내 얘긴데 저 내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평양 못 가봤으니까 여기 서울은 돈 내면 온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이 그렇지. 어떻게 평양에 맨날 돈 내면 오냐고 무슨 개소리냐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로 네, 그래 왔죠. 사회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해보신 일은 뭐예요? 아시는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그 사우나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옷 주고 돈 받고 이런 거 했었는데 스님이 온 거예요. 스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객님이란 말은 입에 안 붙고 그쵸. 하니까 중님 그래서 준 거예요. 네. 나 상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중님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나는 스님을 몰랐으니까 중님 그 우리는 중이잖아요. 이게 중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빵 터져가지고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장구 탈러놨죠. 그래서 나 북한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갔다 나와서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사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 사우나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겪는 사회생활이잖아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였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오지랖이죠. 제가 워낙 오지랖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날 받아줬으니까 10배, 20배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닦고 쓸고 그냥 다 하니까 사장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치.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눈치 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나는 막 2배, 3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이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네. 이거 이만큼 하면 되는데 막 더 많이 막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왜 노동자들이 8시간의 일을 투쟁을 해서 찾아내지 않으냐고. 처음에 저희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8시간 노동제 하면 딱 8시간을 지켜서 일하는 거. 네네네. 네. 한국에는 노동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처음에 월급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사우나 카운터를 하면서 1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꽤 센 거거든요. 많이 받았죠. 네. 그 당시에면. 네, 그때 당시에 일반 직장이 120에서 140 정도 됐는데 내년도 170 받았는데 그게 2008년 여름쯤이니까요. 많이 받았네. 네, 170 받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일 잘한다고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너 같은 탈북자 또 없냐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저 때문에 한 3-4명이 거기 취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장님이 너무 이뻐하셨고 나중에 그만둘 때는 내가 월급이 적어서 그만둔다는 줄 알고 21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밤일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들을 낮에 케어하고 저녁에 또 밤일, 그 애들이 다 입국했거든요. 애들이 나중에 데려왔네요. 네, 데려왔죠. 제가 4월에 오고 애들이 11월에 왔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애들을 낮에 케어하고 저녁에 그거를 하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낮에 잠을 자고 일을 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가니까 막 졸아서 손님 왔는데도 절고 있고 너무 민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나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온몸이 다 아팠거든요. 보통 탈북민들이 오면 그렇게 몸이 그쵸. 아프잖아요. 막 자다가 식은땀 잘잘 흘리면서 깨고 자도 피곤하고 막 그때 저희 엄마하고 연락을 제가 11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출을 조금 받아서 200만 원을 엄마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일단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데려오는데도 돈 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가지고 진짜 버스비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돈이라는 개념이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쓰고 뭔가 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좋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막 돈에만 계속 쫓겨가지고 북한에도 보내야 되고 애들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도 그때 제가 다 빌려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갚아야 되고 하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돈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초시기에 온 탈북민들이 돈 아닌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네. 어디 학원을 다니셨어요? 학원은 그때 한솔학원이라고 해서 전산 세무 회계하는 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6개월 과정이었는데 6개월 하고 전산 회계 1, 2급 다 땄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뭐 한글부터 OS 이거 다 땄어요. 그때 예, 뭐 파워포인트 그런 거 다 땄고 이제 자격증도 있으니까 격리로 이제 당당하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동부에 가니까 취업 담당 보호관이라고 있거든요. 갔더니 탈북자라서 괜찮은 직장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 급여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90만 원이래요. 아니 170만 원을 받다 9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좀 고민했는데 월급이 짠 것만큼 근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냐 하니까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와서 애들 하원도 시키고 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인생 직장이었어요. 진짜로. 왜? 월급이 싼 것만큼 근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냐 하니까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와서 애들 하원도 시키고 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인생 직장이었어요. 진짜로. 왜? 그 종친회라는 곳인데요. 종친회라고 하면 좀 낯설 수 있는데 예안이시 종친회라고 2개 건물을 임대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이사님, 회장님이 70살 되신 분들이에요. 60살, 70살 이렇게 되신 분들이니까 너무 이뻐하죠. 주양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엄청 잘 됐을 거야. 항상 이런
좋은 말씀. 네, 그런 일만 해주셨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분들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잘할 때 그 가난했던 게 딱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대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데. 네, 그래서 팬티 기호 입은 얘기 막 하시면 나도 그랬어. 그리고 막 뭐 벤또에다가 막 뭐 고추장 옆에 발라가지고 누룽지 붙어가지고 그거 굽느라고 다 나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95만 원에 들어갔는데 3년을 일했는데 5만 원씩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5만 원 정도 됐을 때 10만 원인가 이렇게 됐을 때 대학 가겠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평생을 5만 원씩 올려받아서 제가 170만 원 받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대학교 가고 싶다고. 왜냐면은 그 격리직을 쓰는 거 보니까 대졸자인 경우에는 훨씬 높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간 거죠. 그런데 대학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어느 대학에? 한국 외대 나왔어요. 외대 갔었고 그 외대에 가서 2학년 때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해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탈북민 여성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가정을 유지하느냐,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느냐 그쵸. 이런 기로에 서 있었을 텐데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단호하게 중국 다 왔었거든요. 아이도 데려오고 남편도 데려왔는데 이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이혼이 그래서 한번 죽었다 깨야지 하는 거라고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30살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32살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학 다니면서 아이 둘을 더 출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셋에 딸 하나거든요. 어떡하니. 네. 진짜 대단해요. 네. 그럼 대학 공부하면서 또 출산을 하면서. 네. 만삭으로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육아 같이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딱 하니까 내가 아이 키웠으면 아이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졸업증까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너무 자신감이 딱 생기면서 대학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또 대학원을 간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네, 근데 도전적인 정신이 정말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뭔가 두 가지를 했으면 더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네, 같은 시간에. 근데 진짜 시간은 흘러가거든요. 계속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대학을 갔죠. 근데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그 국정전문대학원을 나왔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4학기면은 2,400만 원이 등록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응원해줘가지고 갔었고 또 고맙게도 학교에서 1년 동안은 전액장학으로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은 받고 나머지 1년은 제 돈을 내면서 대학 졸업했죠. 참 멋있어요, 인생이. 왜냐하면은 아우지라는. 나는 대표님이 더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여기 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데요. 아니에요. 실버 버튼 받은 것도 축하하고요. 아유, 고마워요. 네. 진짜 아우지 하면은 북한에서 사람 못 살 고장에서. 그렇죠. 네,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광부죠. 네, 단부죠. 네, 광부의 딸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정말 멋진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합니다. 석사 학위 받고 정말 다 이룬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은? 네. 외대 나오고 성균관대 나오면 저는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일도 했었잖아요. 맞아.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네. 제가 나우라는 북한 인권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권 단체에 나가기 시작한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언니의 아들을 북한에서 데려오겠다고 해서 브로커를 소개해 줬는데 오던 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청도에서 북송돼서 죽었어요. 어머, 어떡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언니한테 평생에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북송돼가지고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한다 이렇게 막 시위를 하던 도중에 지성호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5분이라도
떼어서 북한에 있는 나처럼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을 하고 토요일에는 강남역 앞에 가서 탈북민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여기서 잘 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2012년부터 쭉 꾸준히 계속해왔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성호 의원님 보기에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이 되시면서 그 보좌진을 꾸리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았죠. 세상에 대한민국 최정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바지에서. 네, 그래서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젊고 멋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나 안 돼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면접 보러 간 거예요. 국회. 근데 그 딱 으리으리한 그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아 돼야 되겠다. 무조건. 딱 가서 그랬죠. 뭐든지 시켜주면 다 하겠습니다. 막 그리고 저 진짜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접 볼 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인턴이 된 거예요. 근데 인턴이 돼서 탈북민에 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에서 탈북민을 아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네. 살아왔던 거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일도 좀 꽤 잘했었고요. 그래서 반년 만에 7급으로 딱 승진한 거예요. 빨리 승진을 그렇죠. 했죠. 네, 그리고 그만한 또 성과도 냈었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거기는 매일매일 경쟁하는 곳이거든요. 진짜 치열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도전 정신이 있고 치열한 걸 좋아해 하면은 저는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도 지금 5살, 7살이지 거기다가 제 몸도 이제는 40살을 데우는 데다가 가정일, 집일 뭐 다 하면서 대학원도 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 한 번에 그렇게 다 몰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여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 일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는데 어떠냐가. 모든 걸 이룬다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어떤 것도 최고는 없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이 행복하고 좋으면은 그게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 보시니까 와서 보니까 뭐 직원분도 있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는 학력이나 이런 걸로 좀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하든지 뭐든지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식당 해볼까? 아니면 뭐 요즘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그런 것도 해볼까? 왜냐면은 통일됐을 때 누군가 탈북민 인플루언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삶이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가 된 거예요. 네, 그냥. 그리고 그 즐겁고 네. 그러면은 그 끝이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비서관님이라고 불러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아오지 탄강이라는 북한에서 고향이 아오지 탄강이었잖아요. 정말 네네. 사람 못 살 곳. 그곳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국회까지 들어갔어요. 네네. 정말 첫날 밤에는 못 잤을 것 같아. 사실 국회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제 꿈이 사실은 대학원에 간 이유도 통일부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통일부에 사무관이나 뭐 주무관을 뽑는데 뽑는 조건이 석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학사는 아예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지원해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 국회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 만나도 너무 신나. 딱 1년이더라고요. 1년 반 정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 정말 있을 자리인가? 그리고 부족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리를 부족함에도 계속 지키는 것도 좋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는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그러면 살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 하면은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엄마다 보니까 자식 넷 낳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고 나서 진짜 제 인생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굴곡진 모든 인생에 얘네가 없었으면 내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넷을 이렇게 앉혀놓고 보잖아요. 진짜 배부른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 할아버지 고향이 서울 종로라고 네, 하셨잖아요. 종로 인사동인데요. 네. 가보셨죠? 네, 당연히 네. 가봤죠. 인사동 거리 가면은 그 골동품을 쫙 파는 거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거기 어느쯤에 우리 할아버지 집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다른 어느 쪽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 도착해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남한 사람이다, 고향 찾겠다. 그랬더니 하나원 나가면 얘기하래요. 그래서 하나원 나와서 얘기했더니 경찰서 가서 얘기를. 경찰서 가서 얘기했더니 호적 등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호적 등본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포기했고, 그리고 그 이산가족 통합문화센터라고 통합센터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연을 남기면 찾아준대요. 그래서 사연을 남겼는데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만약에 할아버지 가족을 찾는데도 그 가족이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면은 안 알려준대요. 그렇죠.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듣는데 뭔가 다시 또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달해주고 싶어서 한 건데 그분들이 안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형제들 있어요. 예, 형제가 남동생이 국군 장교였대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에 보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감시 대상 중에도 좀 특별하셨던 것 같고. 동생분이 대한민국에서 국군 장교였으니까. 네, 국군 장교였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미국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집이 못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할아버지 소식이라도 전해주고 싶다.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탈북한 이후에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70살 넘으면 오래 산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80세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도 선수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체격도 좋으셨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도 했고 영어도 했고 뭐 공부도 좀 하신 것 같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 가족이 혹시 있게 된다면은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할아버지 조남이라도 할아버지 조남은 김경찬이고요. 1924년생이고요. 북한에서 아오지에서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이름은 김문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여동생 1명은 뉴욕에 사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당시에 집을 떠날 때 할머니가 엄청 큰 대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외가가 강원도에 있었던 분이셔가지고 혹시 그런 분을 아시거나 그런 분은 이게 유미카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그 할아버지 소식을 가족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그리워하셨고 차례제는 매번 하셨는데 90년도 후반때 돼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안 하셨거든요. 아이고. 네.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이산 가족이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아픔인 것 같고. 저 또 엄마랑 헤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또 이산 가족이 2세예요. 저희는 또 네. 1세대는 또 실향민들이었고 우린 또 2세대로 지금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통일이 돼서 이렇게 헤어진 가족들을 꼭 만날 날이 있으리라고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정말 대표님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같은 탈북민으로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유미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